믿는 팔불출 60대 중년의 남성입니다.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저를 소개하는 날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게 되물어옵니다. 혹시 아내 되시는 분이 많이 미인이신가요? 그렇게 물으면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는 합니다. 네, 정말 많이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실제로 저희 집사람은 아주 예쁘고 고운 사람입니다. 비단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면까지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홀딱 번에 마음을 빼앗기는 바람에 나이 70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 사랑을 주고받고 그 마음이 간절해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 두 사람 사이에도 무엇보다 소중한 자식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소중했던 아이는 세월이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자랐습니다. 아내를 닮아 똑똑하고 총명했고 저를 닮아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저희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그런 만큼 제게는 저희 가족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늘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가장으로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유명했던 모 기업에서 영업일을 하던 평범하디 평범한 샐러리맨 영업부 과장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와 결혼해 가정을 이루기 전부터 유난히 가족들에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잘 챙기는 모습을 보고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기울었던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가족들을 위해 진심으로 마음 쓰는 모습은 언젠가 미래의 우리 두 사람이 가족이 되었을 때를 절로 상상하게 했죠. 그런 상상을 하면서 더 깊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아내를 보며 오히려 저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도 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그리 다정한 자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보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으며 부모님께 상처만 드리고 다정한 말 한마디가 쉽지 않았던 아들은 어느새 따뜻하고 상냥한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마음은 더욱더 확고해졌어요. 무조건 이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요즘 흔히들 하는 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꼭 모두가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는 아내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었고 꿈꾸던 가정을 이루어 가정적이라는 말을 듣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세상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거울 삼아 다른 무엇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추세였죠. 살림과 육아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아내를 당연시 여길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 행동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를 앉혀두고 저녁 밥상을 차리거나 아이 챙기느라 미처 못한 집안일을 제 손으로 직접 했습니다.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건 아내가 그런 저를 예뻐하고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갖는 일도 1년에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하더라도 몇 번 손가락질을 받고 나니 다들 해탈을 한 건지 더 이상 저를 이상한 사람 여기듯 하지 않더라고요. 몇몇 동료들은 승진을 하지 못할 거라며 겁을 주기도 했고 저 역시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글쎄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차곡차곡 승진도 해냈으니 어쩌면 그 말들은 모두 편견이 아니었을런지요. 그렇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최고로 생각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겼던 저에게 아내가 아닌 다른 선물도 찾아왔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아들이에요.
아내가 출산할 적에 하루 꼬박 진통을 하고 너무 위험했던 터라 둘째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아들 하나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의 마음을 기특하게도 잘 알아주었던 아들 승찬이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잘 자라주었어요. 사실 자식이 건강한 몸과 마음만 가지고 자라준다면 부모로서 더 바랄 것이 없죠. 저희도 승찬이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건강한 몸과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찬이는 욕심이 있는 아이였어요. 아마 똑똑하고 지혜로운 엄마를 닮아 그런 것이겠지만 공부머리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팔불출 소리를 들을까봐, 행여 아이가 거만하게 자랄까봐 차마 제 입으로 말을 삼갔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께 반해서 1등 한다는 전화를 받으면 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가 욕심을 버리니 승찬이가 이렇게나 혼자 잘해주네. 우리가 버린 욕심을 승찬이 이 녀석이 혼자 다 독식했나 봐. 채근하지 말고 다그치지 말고 우리 처음처럼 늘 같은 마음으로 키웁시다.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에 그 녀석이 하고 싶다는 걸 이루도록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자고. 아내의 그런 말들과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내는 아들을 보며 저는 더욱더 가정에 헌신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늘 어설프고 어디 하나 잘난 곳 없는 남자였지만 평화로운 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평범한 날들, 그러나 반드시 행복했던 날들을 보내면서 저희 앞에 불행이 들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996년부터 서서히 불황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경제는 1997년 결국 위기를 맞게 되고 말았습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사태는 당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진짜 경제 위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믿음이었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던 말이 되어버릴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명 IMF 사태라고 불리웠던 외환위기는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참담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였으니 그 참담함이 저희 집을 그냥 지나쳐가지 못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저였고 저만이 저희 집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거든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미쳐버릴 노릇이었지만 별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 아래 직원들은 물론이고 저보다 더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상사들도 정리해고라는 이름 아래에 회사를 쫓겨나야 했으니까요. 키만 컸지 튼실함은 부족했던 대한민국 경제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장들은 회사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생존 그 자체를 의미했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가장들이 아무리 생존을 외쳐보아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아무리 매달려 보아도 달라지는 것이 없더군요. 지켜야 할 가정이 있다고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해보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당장 실업자가 되었고 잘나가던 회사도 사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당장 문을 닫게 생겼다는 말만 들려왔던 것을. 저는 그렇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제 잘못과 상관없이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눈물을 흘리지도 못했습니다. 당장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가족들을 책임질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해서 억울함은 자연스레 가슴속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꾸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저의 동반자인 아내에게도 저는 그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실직자가 되었다는 것은 오직 저 자신과 그리고 동료들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말을, 그래서 당장 벌이가 없다는 말을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가족들 몰래 공사장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조차도 함께 일하던 동료의 소식을 전해 들어 가까스로 찾은 일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라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눈물겹게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평소와 같은 복장으로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회사에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뉴스를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런 일의 당사자가 제가 되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런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매일 아침과 저녁 열연을 펼쳐야 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서고 나면 집 앞에 있는 화분 뒤에 서둘러 신발을 숨겨두기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공사장에서 입었던 작업복을 또 한 번 화분 뒤에 숨기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고맙게도 아내와 아들은 그런 저의 이중 생활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던 터라 체력이 모자란 건 아니었지만, 늘 앉아서 하는 일을 하다가 몸쓰는 일을 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남은 건 체력뿐이고 힘뿐이니 가뿐하게 할 수 있을 줄로만 알았는데 오만방자한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힘들다고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이 끊길 걸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했으니까요. 고운 아내를 마음고생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공부 잘하는 아들을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지고 망가져서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대기만 하며 사는 인생은 제가 창피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심한 남편, 부끄러운 아빠가 되느니 차라리 눈을 감고 말지 라고 못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굳건한 저의 마음가짐과는 달리 몸은 날이 갈수록 망가져갔습니다. 제 마음 하나 끝까지 제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뚝심 하나만 있으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몸이 아프고 망가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어깨며 허리에 덕지덕지 파스를 붙이고 몰래 잠이 드는 날들 중 어떤 날에는 가끔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제 신세가 서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막막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가정의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두렵고 무서웠어요. 걱정에 밤을 지새울 것 같았지만 의외로 잠에 잘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다고 하기보다는 고단한 몸을 자리에 누이고 기절하듯 쓰러졌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알맞을 것 같아요. 늘 아내가 먼저 잠든 후에 조용히 일어나 몸에 파스를 붙이곤 했었는데, 아내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곤욕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기라도 하면 눈꺼풀이 자꾸만 내려앉아 억지로 잠에서 깨어나려고 제 손으로 직접 허벅지를 꼬집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가족들 몰래 공사장에 나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점심 식사를 시켜 먹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밥 생각 따위 진즉에 없었던 저는 그에 대한 생각 없이 그들과 함께 그대로 퍼질러 앉아 밥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은 늘 근처 식당에서 간단하게 때우고는 했었는데, 함께 밥을 먹으러 다니던 사수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힘들다고 시켜 먹자는 말이 나왔던 것 같더군요. 식욕, 식탐이라는 것은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다고 하기보다는 뭐라도 먹어야만 힘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있었기에 챙기는 끼니였으니까요. 뭘 먹을지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형님은 제가 먹을 법한 메뉴를 알아서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식사가 도착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과 딱히 나눌 대화도 없었고, 다리를 다친 사수는 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식사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차라리 일을 하는 시간이 덜 괴로웠어요.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제 머리가 복잡했기 때문에 몸이라도 움직여야 생각을 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식사가 늦는 것 같아서 하던 일이라도 조금씩 더 해야 하나 딴청을 피우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밥 왔다는 목소리를 냈어요. 식사왔습니다. 습관처럼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찾던 사람들도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 식사가 배달원 쪽으로 향해 걸었어요. 대충 바닥에 널브러진 식사들을 바라보다가 익숙한 사람 하나가 몸을 숙여 바닥에 음식을 내려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처음에는 오히려 생각을 멈추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너무 놀라고 믿기지 않아서 말문이 막힌 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배달 가방에서 뜨거운 접시들을 아무렇지 않게 집어다 바닥에 내려주고 있는 그 여인의 정체는 결코 그 자리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제 떨리는 목소리에 그 여인이 화들짝 놀라며 철가방을 손에서 놓쳤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결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저의 첫 번째 보물, 아내였습니다. 빈 가방이 요란하게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허공에서 마주친 그 여인과 저의 시선이 짧은 순간 좌절과 원망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내는 한껏 좌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고요. 당신이 왜 여기에? 저는 차마 뒷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고운 눈망울에서 후두둑 눈물방울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둘러 아내의 손을 잡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겼어요. 아내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식사를 배달하는 사람이 아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아내가 식사를 배달하고 있는 건지 고장난 머리는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더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에 있느냐고 먼저 물어야 할까?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할까? 끝없는 고민이 머리를 뒤엉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내를 알고 난 후로 그렇게 우는 모습을 장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막상 당신 얼굴을 보면 내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 진작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 얼굴을 보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당신인 걸 너무 잘 알아서. 아내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생각에 반사적으로 손이 뻗어나갔지만 황급히 그 손을 거두었어요. 먼지와 때로 더러워진 저의 손으로 아내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었어요. 허겁지겁 주머니 속을 뒤져보았지만 손수건은커녕 단 한 장의 휴지조차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 애꿎은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침착하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속상한 이유가 아내가 저 몰래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인지, 여기서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을 아내에게 들켰다는 사실 때문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뭐 어쨌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눈앞에서 울고 있는 아내였으니까요. 결혼하면서 절대 제 손으로 울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하고 또 약속했는데
결국 제가 아내를 울린 셈입니다. 한심한 나라서 부족한 남편이라서 결국에 아내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미치게 했어요. 자꾸만 터져버리려는 눈물을 혀를 깨물어가며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기를 쓰고 서 있는 저를 바라본 아내가 자기 손으로 두 뺨을 문질러 눈물을 닦아내고는 한숨 쉬듯 그동안의 일을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매일 파스 냄새에 머리 닿는 족족 바로 굴어 떨어지고 처음에는 파스 냄새에 잠에서 깨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자다 말고 파스를 붙이는 건가 싶어서. 근데 그 다음날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에 잠드는 척하면서 당신이 뭘 하는지 몰래 지켜봤어. 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더니 익숙한 듯 혼자서 등에 파스를 갖다 바르더라. 그때부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어디 맞아오거나 다친 건 분명히 아닌데 당신이 온몸을 파스로 범벅한다는 게. 멍청한 저는 그동안 아내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확하게 아내가 잠들고 나서 몰래 파스를 붙였고 저의 그런 비밀스러운 행동들은 철저하게 아내에게 숨겨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사람은 자신의 남편에게서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그의 행동을 몰래 지켜보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고 있을 때 몰래 붙인다고 하더라도 과한 파스 냄새를 미처 숨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잠이 들었으니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멍청하게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파스 냄새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더 이상하게 여긴 것은 제가 잠이 드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오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해도 평소보다 늘 기운이 없다는 것을,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던 것을 아내는 예사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잠들지 않았던 척 허겁지겁 연기를 펼쳐보았다 해도 그런 허접한 연기로는 아내를 속이지는 못했던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바라보려 노력했던 것처럼 아내 역시 제게 늘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왜 망각했던 것일까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죠. 아내를 더 제대로 속이지 못했다는 것이 미안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아내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것 같아 또 한 번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고민 끝에 저의 출근길을 뒤밟았다고 했습니다. 제게 들키지 않으려 발소리를 줄여가면서까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힘들었을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멍청한 저는 아내를 완벽하게 속였다고만 믿고 한 번도 출근길에 뒤를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웃으면서 잘 다녀오라는 아내에게 뻔뻔한 얼굴로 배웅을 받고 몰래 숨어서 옷을 갈아입던 제 모습을 아내는 오히려 저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사이 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아내는 그대로 저를 따라 나와 몰래 뒤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한다는 걸 알고 가슴이 미어졌다고 했어요. 자연스레 그동안 뉴스에서 보았던 기업들의 정리해고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던 아내는 끝내 제가 도착한 곳이 공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당장 뛰어가서 저를 붙들고 당신 왜 여기로 온 거냐고 묻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그렇게 아내는 뒤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숨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장 가까운 사이인 나한테도 털어놓지 못할 정도로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어.
그러다 겨우 생각해낸 게 밤마다 화분 뒤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을 꽁꽁 숨기려고 온갖 냄새와 더러움이 묻어있는 당신 작업복이더라. 당신이 화분 뒤에 몰래 숨겨두었던 옷, 그것마저도 매일 세탁해서 두면 티가 날까봐 날짜를 정해두고 적당히 냄새나지 않을 정도로 두곤 했어. 그러다 나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신한테는 그냥 모르는 척 몰래 일자리를 알아봤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알아본 일자리가 여기 이 식당이었고, 매일 아침마다 당신 나가고 나면 나도 매일 식당으로 향했던 거야. 제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을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숨기려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았던 아내는 아내마저도 제게 말하지 않고 몰래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것이었어요. 행여나 회사에서 잘리고 공사장에 나가 일하는 걸 아내가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다면 남편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괴로워할 것이라는 걸 아내는 먼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깥 일도 잘 해본 적 없던 아내가 겨우 일자리를 구한 곳이 집 근처 백반식당이었고, 하필이면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공사를 하던 날 아내가 배달을 오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신경 쓰게 하지 않으려 저를 속였던 저의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곳에서 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저도 아내에게 말했죠. 나도 당신이 이곳으로 배달을 올 줄은 꿈에도 몰랐노라고.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미안합니다, 여보. 꾸역꾸역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아가며 아내에게 겨우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무슨 정신으로 남은 일을 마무리했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는 어쩌면 저보다 더 속으로 고생했을 아내를 생각하느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정작 아내를 속일 때까지만 해도 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아내에게 모든 것을 들키고 나니 진작 말해주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절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저는 그런 아내의 반응을 멋대로 상상하며 제가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혼자 짊어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시간이 흐르고 평소와 같은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어쩐지 평소보다 더 무거웠어요. 돌아가면 어떤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겁이 났습니다. 끝내 혼자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아내까지 밖으로 일을 나서게 한 제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아내는 집으로 돌아온 저를 평소와 같은 얼굴을 하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다시 한번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입을 벙긋거리는데 문을 열고 느릿느릿한 발걸음으로 아들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그 녀석이 평소처럼 다녀오셨습니까 아버지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녀석이 글쎄 그 걸음 그대로 제게 다가와 저를 조심스레 끌어안는 겁니다. 저보다 훨씬 키가 큰 아들 녀석의 어깨 너머로 아내의 얼굴이 보였어요. 웃고 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울음이 터지는 아내의 얼굴이. 승찬이 이 녀석도 다 알고 있었구나. 무너져 내리는 마음과 같이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땅으로 힘없이 떨어졌어요. 얼어붙은 두 손으로 어렵게 아들의 등을 감싸 안으니 한참 뒤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요. 아버지, 저만 믿으세요. 아버지한테는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버지. 그 어떤 말보다 힘이 나는 말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결국 이 아버지를 울리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내내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리고 가족 앞에서만큼은 결코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눈물을 그렇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가족들의 사랑 앞에서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제 아들 승찬이는 아내가 식당 일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만 살림만 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일을 하러 나가시니 이상하게 여겨 직접 아내에게 물어보았고, 아내는 아들을 속이기보다는 진실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제게 처한 상황을 이야기해 준 것이었어요. 승찬이는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나서도 실망하는 기색 없이 그러면 자기도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으니 혼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아버지께는 꼭 비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길을 죽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승찬이의 굳건한 의지가 더해져 아내는 더욱더 제게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아무렴 좋았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가족이 주는 사랑의 힘을 그제야 깨달았으니 말이에요. 눈물을 멈출 줄 모르고 서 있는 저에게 아내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저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당당히 서로의 어깨에 파스를 붙여주고 예전처럼 웃으며 지내자고요. 여보,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지나가게 될 거야. 그 뒤에는 분명히 다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승찬이 말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가 있잖아. 아내와 아들의 응원에 힘입어 스스로를 한심하다 생각했던 것을 지워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어요. 가족끼리 서로 짐이 된다는 못난 생각을 버리고 서로 어깨동무하며 천천히 한 발자국씩 나아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끌어주고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주며 그렇게 한 발자국씩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들은 1년 뒤 거짓말처럼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던 아이인 건 알고 있었지만 서울대를 입학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제 아들이 잘났어도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이 바보 같더군요. 이렇게나 똑똑하고 잘난 아들을 이렇게나 가까운 곳에서 몰라봤다는 것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결국에 해낼 줄 알았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낸 승찬이를 보며 그 녀석이 제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준 것처럼 저 역시도 그 녀석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살림살이에 변함은 없었지만 아내와 함께 힘찬 아침 인사를 나누며 출근길에 오르는 것은 행복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면 더 좋은 미래가 올 거라는 믿음은 저희 가족을 웃게 만들었고 말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승찬이가 군 전역을 할 때쯤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은 것을 토대로 자그마한 식당 하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무섭게도 어렵고 힘들었던 IMF가 지나고 저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게나 어렵게 찾은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라는 틀 안에 저를 가두었습니다. 예전보다 못한 연봉에 머리가 굳고 시대가 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어졌지만 그래도 무언가 할 수 있음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저도 함께 직장 생활이라는 것으로부터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식당에 함께 일손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완전한 대박 식당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손님이 늘어나게 되면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내가 제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그때는 참 시기가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때마저도 아내가 저를 도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회사 저 회사에서 겉돌며 힘들었던 저를 눈치챈 아내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내와 함께 식당 일을 하면서 더 깊이 아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곱고 희던 두 손은 식당에서 굳은 일을 하느라 다 상해 있었고 까맣고 윤기 나던 머리에는 어느덧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이기 시작했죠. 한 번은 식당 일에 지쳐 잠든 아내를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훌쩍이게 되었는데 그 소리에 놀라서 깬 아내가 왜 우냐고 하는 말에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와 버린 적이 있어요. 당신 울리지 않겠다고,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결국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매일 고생하고 기절하듯 잠드는 당신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 다 나 때문인데. 나만 아니었더라면 당신 이렇게 힘든 일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여보. 하지만 심각하게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며 아내는 오히려 저를 놀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얼굴에서 고생한 티가 많이 나나 봐. 그런데 그거 알아? 여보, 당신 얼굴도 나 못지않게 폭삭 늙은 거. 이게 고생해서 그런 것 같아도 잘 생각해보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레 늙어가는 거야. 승찬이를 봐요 여보. 걸음마 떼기도 힘들어하던 아기가 벌써 저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그러니 우리 그렇게 안쓰러운 눈으로 서로를 보지는 말자. 나이 든 모습도 여전히 곱고 예쁘다고, 여전히 멋있다고. 그렇게 사랑해 줍시다. 아까운 눈물 쏟지 말고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늙은 것뿐이라던 아내의 말이 어쩐지 더 속상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아내에게 그저 사랑하는 것 말고는 여전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못난 남편이었으니까요. 심란한 저의 마음도 한풀 꺾여갈 때쯤, 아니 그런 마음에 익숙해져 갈 때, 그때쯤 저희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한이 웃는 아들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 부부의 얼굴에도 밝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없는 부모라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섰는데 아들의 그 늠름한 모습은 마치 그런 저희에게 용서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해줄 수 있는 게 더 없던 못난 아버지는 한 뼘도 넘게 훨씬 커버린 아들을 등에 업고 골목을 뛰어다녔답니다. 창피하다고 내려달라고 할 줄 알았던 아들은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까지만 아버지 등에 업히는 아들 할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등에 업을래요. 제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으로 잘 자랐는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어디까지 달릴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등에 업히는 건 딱 오늘까지만이에요. 아셨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등에 업은 아들을 오랫동안 내려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도저히 멀쩡한 얼굴로 아들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컸다 하면서도 아직 진심으로 다 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이 저보다 더 어른스럽게 느껴져 기특함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나 기특했던 아들 녀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 막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던 어느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이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이었기 때문에 위치상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는데 떨어져 지낼 걱정에 잠 못 이루며 눈물 짓는 저희와는 달리 그 녀석은 제법 씩씩하더군요. 씩씩한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승찬이가 다 컸다는 생각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서운할 정도로 어른이 된 녀석을 보니 고맙더군요. 원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매번 와, 이제 진짜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회상해 보니 제가 그런 생각들을 정말 자주, 아주 많이도 했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커가는 게 자식이라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자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10년 남짓한 시간을 가족들과 떨어져 외롭게 지냈을 아들입니다. 매일이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쳤지만 가끔 본가로 들어오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안심하고 또 그때의 기억을 에너지 삼아 몇 년을 버텨냈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동안 그 녀석은 행여나 부모 걱정을 시킬까 아프다는 말 한 번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 세월은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가까스로 아들은 본가 근처 지사로 발령을 받아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 수도 없이 일이 힘들지는 않느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지는 않느냐고 걱정스레 물었던 제게 아들은 말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예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한 회사에서 오래오래 마음 닿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요. 그런 아버지가 저는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모자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자식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매사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아내 덕분이었고요. 그렇게 섬세하고 고운 심성으로 이 아버지를 감동시키던 아들 승찬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벌써 애가 셋이나 됩니다. 그 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처음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아내도 그날이 두고두고 생각난다고 해요. 아마 저희 두 사람이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와 사뭇 다른 느낌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싹싹하고 살갑게 잘 구는지 처음 만나는 날이라고 잔뜩 긴장에 얼어붙은 저희를 오히려 편하게 만들어주는 재능이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몇 년이 흐르고 나서야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너무 긴장이 되어서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오기 몇 달 전부터 승찬이와 함께 저희에게 할 말을 마치 대본 짜듯 준비하고 연습했다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저는 며느리의 말을 곱씹으며 몇 번이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했던 말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이 몹시 감동했었거든요. 떨리던 그날, 살굿빛 원피스를 입고 승찬이와 나란히 서서 인사를 건네던 며느리는 저희에게 그랬습니다. 저희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승찬 씨한테 반해서 오랫동안 쫓아다니다 이루어졌는데요.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승찬 씨의 수많은 매력들 중에 제가 결정적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가족을 진심으로 위하고 아끼는 마음. 승찬 씨가 저한테 아버님,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그 가족들을 생각한다는 게 자연스럽고 몸에 배인 사람이었어요. 승찬 씨는 그 사랑하면 닮아간다고들 하는데 승찬 씨는 정말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 마음을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러려면 제가 평생토록 승찬 씨 옆에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결혼도 제가 먼저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 아버님께도 제가 먼저 허락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승찬 씨와 결혼해도 될까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며느리의 진심이 담긴 그 말은 저희에게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아들 승찬이가 왜 그리도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느낄 수 있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에 조심성이 깃들어 있었고 그렇게 조심하는 이유가 바로 저희 아들 승찬이일 것을 생각하면 그저 고맙고 예쁘기만 했죠.
아내는 냅다 처음 만난 며느리에게 두 팔 벌려 크게 포옹을 해주었답니다. 우리가 허락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이미 너희들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그저 고마울 뿐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아내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이에요. 그날의 일은 저 아내에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 가끔 살아온 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고 앞으로 행복할 미래를 그리게 되기도 했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잔뜩 얼어붙은 채 눈치만 보던 저희 때와는 달리 아들 내외가 힘차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로 힘이 납니다. 행복이 샘솟는다는 게 무엇인지 저는 아마 평생 동안 가족들로부터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예쁘고 보기 좋은 아들 내외에게 아이가 셋이나 생기는 동안 저 아내도 많이 늙었네요. 아내와 저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맛있는 식당으로 인기를 얻고 수많은 손님들을 맞이했던 저희 식당에 요즘은 20여 년 전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러 발걸음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힘들었던 그때 그 시절이 많이 생각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그 시절 가족들의 사랑을 저는 여전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고마움은 아마 관뚜껑을 열고 들어가 눕는 날까지도 영원할 것 같아요. 막막한 두려움에 몰래 숨기기 바빴던 못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그래서 끝내는 행복한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남은 생도 가족들과 행복한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